당신의 최악의 적은 누구입니까? 두시만 시에르 대통령님. 이란, 케이스트. آمریکا 1960년대 이란 샤는 사우디 파이살 국왕에게 경고 편지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프랑스의 샤가 아니며 이란에 있고 국민 90%가 무슬림입니다. 이 편지는 샤가 중동 국가들의 현대화와 서방과의 관계 구축을 촉구한 것에 대한 답장임을 잊지 마세요. 샤는 경고를 무시했지만 파이살 국왕은 마치 수십 년 후를 내다본 듯 했습니다. 그가 전쟁을 한 이유와 그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ما برای اولا که برای اسلام داریم میجنگیم. 우선 우리는 이슬람과 이슬람을 위해 싸웁니다. 샤는 자신의 종말이 이렇게 가까운 줄 몰랐습니다. 그의 몰락은 백색 혁명 때문이었습니다. 1963년 샤는 백색 혁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회, 정치, 경제 개혁을 아우르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국민투표에 붙여졌고 공식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 혁명은 이란을 전례 없는 속도로 변화시켰습니다. 토지가 약 250만 가구에 재분배되고 농촌을 위한 문해단과 보건단이 창설됐으며 부족 자치권도 더 축소됐습니다. 지금까지 논란은 없었지만 이 혁명은 여성 권리 확대를 위한 사회 법적 개혁도 포함했습니다. 여성에게 투표권과 법적 보호를 확대하고 결혼 최저 연령을 18세로 올렸습니다. 지지자들은 이를 진보, 평등, 현대화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보수적 종교 지도자들과 전통 공동체는 이를 서구화와 이슬람 규범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란에서 그는 이미 화난 첫 번째 집단에 이어 두 번째인 종교 지도자들까지 화나게 했습니다. 1961년 샤는 이란의 입법 부인 제20대 마즐리스를 해산시켰고 1962년에 대대적인 토지 개혁법이 제정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이란의 토지 엘리트들은 광대한 토지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토지는 소농에게 재분배되고 지주들은 국영산업 주식으로 보상받았습니다. 처음으로 경작자와 노동자가 이익 일부를 받고 협동조합이 대지주 대신 신용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란 농촌의 관계와 농업 개발, 이러한 조치들은 첫 번째 집단인 엘리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샤를 폐위시켰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강력한 개혁에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 만족했습니다. 수십 년간 석유 수익이 늘며 산업 개발에 큰 투자가 이루어졌고 1인당 소득도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현대화로 질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가 도입한 토지 개혁에는 중요한 요소, 즉 지원 인프라가 부족했습니다. 국가는 이전의 소작농들에게 신용, 장비, 안정성을 제공하던 지주들의 전통적인 역할을 대체하지 못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많은 농장이 무너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십만 이란 농촌 주민들이 대도시, 주로 테헤란으로 이주했으며 이는 급성장하는 건설 산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도시화로 젊은 이주자들은 고립감, 높은 생활비, 과밀, 열악한 주거 환경에 시달렸습니다. 경제 성장이 사회적 안전망으로 연결되지 않았고 백색 혁명이 이슬람식 삶과 충돌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란 농촌과 도시 엘리트 사이에는 깊은 교육적, 문화적 격차가 존재했고 이 집단들은 개혁을 매우 다르게 경험했습니다. 서구식 복장과 야간 유흥, 현대적 생활에 익숙한 도시, 엘리트에겐 개혁이 진보와 자유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농촌과 부족 지역 사람들은 정체성이 위협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분열은 도시와 농촌이란 사이의 격차를 더욱 벌렸고 근대화는 통합이 아닌 분노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호메이니는 변화에 가장 강하게 비판하며 보수파 사이에서 인기가 급상승했습니다. 이전 이슬람주의 단체 참전 용사와 동조자들은 종교적 애도 협회로 재조직되어 정치적 네트워크 역할도 했습니다. 1963년 몇몇 단체가 연합해 이슬람에도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6월 3일 시아파의 아슈라와 겹치며 대중의 반대가 드디어 지도자와 목소리를 얻었습니다. 호메이니는 곰에서 샤를 비난하는 열정적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샤를 비참한 자라 하며 이맘 후세인을 죽인 우마이야 칼리프 야지드 1세에 비유했습니다. 야지드 1세는 시아파 역사에서 가장 증오받는 인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호메이니는 주류가 되어 무적처럼 보였고 샤의 통치는 끝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에서 멀리 떨어진 킹메이커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미리 예견하고 다음날 진압을 준비했습니다. 호메이니와 지지자들은 시위 후 체포되어 일한 비밀 경찰 사박의 감시를 받았습니다. 이 조직은 1953년 쿠데타 이후
샤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또 다른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왕정을 내부 반대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기관은 재조직되어 공식적으로 사박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초기 사박은 외국 지원에 많이 의존했습니다. 특히 CIA가 사박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65년까지 사박이는 자체적으로 요원을 훈련하며 빠르게 확장했습니다. 사박은 막강한 권한을 받았고 샤의 구원자였지만 결국 그의 몰락을 간접적으로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사박은 언론 검열, 정부 지원자 심사, 반체제 인사 추적을 계속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기관은 반대 세력을 억압하려고 고문 등 극단적 신문을 썼습니다. 그러나 호메이니가 체포되자 곧바로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시위대는 테헤란, 곰, 마슈아드, 시라즈 등 주요 도시에서 경찰서와 정부 청사를 공격했고 정부는 무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안군에 사살 명령이 내려졌고 호메이니 이름으로 첫 대규모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사상자 수에 대한 추정치는 공식 통계에 따르면 100명 미만에서 반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수천 명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정권 강경파들은 호메이니를 위한 어리석고 끔찍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샤에게 호메이니 처형을 권했지만 관리들은 그가 순교자가 되어 혼란이 커질까 우려해 더 영리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호메이니는 1964년 4월까지 가택연금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해 말 호메이니가 미국과의 관계를 비난하자 다시 체포돼 이번엔 이란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샤는 그가 침묵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호메이니를 상징이자 신화, 이란 이슬람 반대 세력의 중심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곧 불길이 진정되었고 샤 체제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1963년 봉기 후 샤는 보안기구를 크게 확장했습니다. 사박은 5,000명 이상의 전임 요원으로 성장했고 방대한 규모의 거의 보이지 않는 정보원 네트워크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두려움은 통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박은 하산 파크라반 장군이 1961년부터 1966년까지 절제된 방식으로 이끌었습니다. 실제로 호메이니가 가택연금 중이었을 때 파크라반은 그를 정기적으로 만났던 것으로 전해지며 이후 그의 처형을 막기 위해 개입했습니다. 그는 호메이니를 죽이면 대중의 분노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가 특별한 이유는 10년 뒤 다시 그를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몇 년 후 상황이 바뀌어 1966년 파크라반은 샤 측근인 니마톨라 나시리 장군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그의 지휘해 사박은 더 공격적으로 변해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이슬람 운동에 대한 감시와 탄압이 확대됐습니다. 사박의 문제는 원래보다 더 강력해진 것이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는 이란 엘리트 계층에도 영향력이 미쳤습니다. 일부 요원들은 정치인, 사업가, 왕실 내 재정 부패까지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사는 모하마드 레자샤의 분노를 샀으며 그는 사박이 임무를 넘어 사생활까지 침범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박은 자유주의자와 좌파 반대 세력을 침묵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정치적 대안들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남은 유일한 세력은 종교 네트워크뿐이었습니다. 모스크와 종교 네트워크는 통제하기 어려워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샤의 안보 국가는 이슬람주의자 동원의 길을 열었고 그 두려움과 분노, 침묵 속에서 호메이니의 영향력은 더 강해졌습니다. 1978년이라는 시위와 탄압, 봉기가 반복되며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1월에 시작되어 2월 쿰, 타브리즈로 확산됐고 3, 5월 엔테헤란 등 수십 도시에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반대 세력은 좌파, 자유주의 민주주의자, 민족주의자, 이슬람주의자 등으로 구성된 단일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과 뜻을 같이 했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아야톨라 호메이니였습니다. 그들을 하나로 묶은 것은 샤에 대한 반대였습니다. 8월 19일 아바단시에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한 영화관에 불이 나 4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이 공격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오늘날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호메이니는 샤와 사박을 비난했고 많은 이란인들이 동의해 대중의 분노가 더 커졌습니다. 9월 라마단 종료 기념 시위 중 정부군이 테헤란에서 발포해 수십 명이 사망했고 이후 파업이 확산됐습니다. 처음엔 노동자들, 이어 경제 핵심 부문이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석유 노동자 파업으로 이란 주요 산업이 멈췄습니다. 10월 전국 총파업으로 나라가 마비됐습니다. 1978년 초에 이미 불씨가 일어났습니다. 1978 연일 월 정부와 연계된 신문이 호메이니를 모욕한 후 수천 명의 종교계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곧이어 수만 명의 젊은 이란인들이 합류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오랜 불평등과 억압에 소외된 시골 출신의 실업자들이었습니다. 반면 샤는 암으로 약해지고 고립됐으며 소유를 외국 음모로 인해
심각성을 잘못 판단했습니다. 각 살인은 위기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시아파에서 순교는 큰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관습에 따라 사망 40일 후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추모 행사는 시위로 변했고 시위는 사망자를 늘리며 반복됐습니다. 정치는 종교화되었습니다. 모든 시위는 시아파 상징주의에 흡수됐고 알라후 아크바르라는 구호가 거리와 옥상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1978년 9월 8일 정권은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날 아침 검은 금요일로 알려진 날에 군대는 테헤란 잘레 광장에서 시위대 발포에 수십, 많게는 수백 명을 사살했습니다. 그 학살로 타협의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고 파업은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10월 31일 N 정부 직원들도 집단 퇴근했습니다. 석유 노동자들이 12월까지 생산을 전면 중단했고 시위도 매우 컸습니다. 12월 10일 수십만에서 100만 명이 넘는 이란인들이 테헤란 거리에 모였고 군주제는 붕괴 중이었습니다. 샤는 통제권을 되찾으려 군사 정부를 임명하고 연설에서 실수를 인정하며 개혁을 약속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관의 마지막 못을 박은 것은 그가 휴가를 떠났을 때였습니다. 적어도 그는 세상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1979 연일 월 모하마드 레자 샤 팔라비는 휴가를 간다고 했습니다.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여행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샤는 가족과 함께 이란을 휴가로 위장해 탈출했습니다. 샤가 떠난 뒤 섭정위원회가 통치를 시도했으나 곧 실패했습니다. 샤프르 바흐티아르는 마지막에 총리로 임명됐지만 상황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1979년 2월) 그랜드 아야톨라 호메이니는 16년의 망명 끝에 테헤란으로 승리하며 돌아왔습니다. 1979년 2월 1일 아침 15년 망명 끝의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가 이란에 돌아오자 수백만 명이 거리에 모였습니다. 10일 후 이란 군대가 중립을 선언했고 군주제는 전투 없이 붕괴되었습니다. 바흐티아르는 숨어 있다가 결국 망명했습니다. 몇 주 만에 이란은 이슬람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파크라반 장교 기억하시나요? 호메이니 처형이 나쁜 생각이라던 그분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1979년 이슬람 혁명 후 파크라반은 호메이니 정권에 의해 처형된 첫 고위 관리 중 하나였습니다. 이슬람 혁명은 이란인들에게 정의, 존엄, 자유를 위한 운동으로 독재, 부패, 외세 지배에 대한 거부로 선전되었습니다. 호메이니와 성직자 동맹은 집권 직후 권력 독점에 나섰습니다. 혁명은 자유주의자, 좌파, 민족주의자, 학생, 노동자, 종교단체 등 폭넓은 세력을 포용했지만 새 정권은 권력을 나눌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호메이니는 다원적인 공화국이 아니라 오직 이슬람 율법에 의해 인도되고 그것을 해석할 독점적 권한을 주장하는 성직자들이 지배하는 국가를 구상했습니다. 이러한 비전은 발라야트 예 파키, 법학자의 수호라는 교리를 통해 공식화되었고 이는 최고의 종교 지도자의 손에 궁극적인 정치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 체제는 선거, 의회, 국민 주권 위에 군림했습니다. 1979년과 1980년대 초반 호메이니와 측근들은 경쟁 세력을 조직적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자유주의자와 민족주의자들은 정부에서 배제되고 좌파 단체는 탄압과 금지, 폭력적 숙청을 당했습니다. 과거 동맹들은 일시적으로 연합했으나 대부분 체포, 추방, 처형됐습니다. 호메이니 정권은 두 가지 대담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1979년부터 1981년까지 이란 인질 사태에서 호메이니 지지 급진 학생들이 테헤란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고 미국 외교관 수십 명을 444일간 억류했습니다. 이 위기는 이란을 국제적으로 고립시켰지만 국내적으로는 호메이니에 유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온건파를 배제하고 반대 세력을 친미로 몰았으며 정권 중심으로 민족주의 종교 감정을 결집시켰습니다. 1980년 9월 사담 후세인의 이란 침공으로 이란-이라크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 전쟁은 8년간 이어지며 수십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됐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으로 이슬람 공화국은 외부의 적을 내세워 반대 의견을 억압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 생존과 혁명적 단결 아래 두 사건은 새 정권 권력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잠시만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들은 정권이 겨우 유지되게 했을 뿐입니다. 겉보기엔 강해 보여도 이란은 점점 고립됐고 서방과 단절하며 외교를 도덕적 타락으로 봤습니다. 이란은 경제 침체, 제재, 그리고 장기적인 고립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이상하게도 예상보다 더 강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을 도덕적인 관점이 아니라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란의 샤 이야기는 알지만
그가 어떻게 절대 통치자가 됐는지는 모릅니다. 미국은 1953년 쿠데타로 이란의 민주적 총리 모하메드 모사데그를 전복시키고 모하마드 레자 샤팔라비의 권력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그는 이란 석유 산업을 국유화했습니다. 쿠데타는 CIA와 영국이 아작스 작전으로 모사데그를 제거하고 샤를 다시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이 쿠데타 이후 미국은 샤에게 군사 원조, 경제 지원, 정보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의 비밀 경찰인 사박을 설립하고 훈련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미국이 모사데그를 전복하려 한 이유는 1950년대 초 이란이 소련과 접경해 공산주의로 기울까 두려워서였습니다. 그의 석유 국유화 정책은 영국 등 서방의 이익을 위협했고 영국은 미국에 압력을 넣어 석유 접근권 보호와 소련 견제를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권위주의 샤를 강화하면서도 쿠데타를 지원했습니다. 샤가 서방을 지지했다면 그의 축출로 누가 손해보고 누가 기뻐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오늘날에도 반복됩니다. 이란에서 일어나는 시위는 단순히 거리만 가득 메우는 것이 아니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모스크바에서도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듭니다. 러시아가 미국보다 더 오래 이란과 깊은 역사를 공유해왔다는 점은 놀랍습니다. 20세기 초 이란은 외부 위협과 전략적 위치로 포위됐으며 그레이트 게임에서 단순한 말에 불과했습니다. 1907년 영국과 러시아는 이란 동의 없이 이란을 영향권으로 분할해 이란 독립을 형식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국내에 이미 분노가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1905년 설탕 상인들의 공개 매질로 대중이 분노했고 상인과 성직자들이 모스크에 피신해 이폰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정부 탄압으로 시위가 더 확산됐습니다. 1906년 1월까지 압력에 못 이긴 무자파르 아딘 샤는 아딜랏 한해, 즉 정의의 집을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신학도 학생 살해 후 위기가 커졌고 최대 14,000명의 시위대가 영국 공사관에 모여 마즐리스, 국회 설립을 요구했습니다. 1906년 8월 샤는 굴복했고 10월이란 첫 의회가 열렸으며 샤는 사망 몇 주 전 헌법에 서명해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란은 처음 민주주의에 다가섰지만 승리는 매우 취약했습니다. 외세 간섭과 왕실 저항이 이펀적 희망을 짓밟았습니다. 1911년 러시아 침공으로 지도자들은 살해 추방되고 마즐리스가 해산되었습니다. 이란은 헌법만 남고 활력을 잃었으며 1차 세계대전 후 국가는 분열되었습니다. 레자칸이라는 이름의 군 장교가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는 1921년에 테헤란으로 진군해 군대의 지원을 받아 무력을 장악했습니다. 레자칸은 빠르게 출세해 1923년 총리가 되었고 마지막 카자르 샤는 영원히 유럽으로 도망쳤습니다. 1925년 레자칸은 레자 샤 팔라비로 왕위에 올랐고 이후 50년간 이란을 대표했습니다. 그 이후의 일들은 한 사람보다는 중동 자체에 의해 더 많이 형성되었습니다. 고대 제국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즉 이란을 포함한 중동은 오랫동안 부족 구조에 의해 형성되어 왔습니다. 이란은 페르시아 문화지만 다민족 국가였습니다. 투르크인, 아랍인, 쿠르드인, 발루치인, 루르인, 바우티아린 등 소수민족들은 주로 농촌의 부족 사회에서 생활했습니다. 이 공동체들은 종교적이었고 이슬람이 사회 질서와 권위를 만들었으며 성직자들은 국가와 경쟁했습니다. 그러나 레자 샤는 이를 장애물로 봤습니다. 1926년 즉위 후 레자 샤는 공격적인 근대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부족들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무장을 해제하고 권력을 분쇄했으며 유목민을 강제로 정착시켜 부족 충성을 국가 충성으로 바꿨습니다. 그는 이란을 서방과 동맹시켰고 유럽과 미국의 모델을 동경하며 그들의 모습을 본떠 사회를 재구성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전통 종교와 부족 집단은 레자 샤의 개혁을 이슬람과 정체성 공격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경제 현대화를 추진하며 1938년이란 횡단 철도로 페르시아만과 카스피해를 연결했습니다. 그는 교육과 법률을 국가가 엄격히 통제하고 의무 교육을 도입했으며 1934년 테헤란 대학교 설립으로 성직자 권력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는 불평등한 외국 조약을 폐기하고 이란의 재정통신 통제권을 회복했으며 도로 병원 학교에 자원을 투입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결정은 1935년 여성들에게 베일을 벗게 강요한 것이었습니다. 레자샤의 핵심 목표는 서구화였습니다. 그는 세속 교육을 장려하고 여성의 공적 참여를 확대했으며 성직자 권위를 약화시켰습니다. 부족들은 이를 이슬람 정체성 공격으로 봤지만 샤는 2차 세계대전까지 큰 반대 없이 통치했습니다. 전쟁 중에 이란은 중립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와 지리적 위치 때문에 연합군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1941년에 그들은 이란을 점령했습니다. 레자샤는 독일과의 관계로 22세 아들 모하마드 레자에게 왕위를 넘겼습니다. 샤는 분열된 나라를 물려받았으나 미국의 도움과 국제 압력으로 소련군을 이란 북부에서 철수시켰습니다. 1940년대 후반 새로운 희망이 왔습니다. 1949 연의회가 권력을 되찾자 민족주의 지도자 모하마드 모사데그는 1906년 헌법 회복을 위해 국민 전선을 결성했습니다. 그의 주요 목표는 1951 연석유 국유화였습니다. 모사데그 총리는 석유를 국유화해 영국 지배를 끝내고 국영이란 석유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서방, 특히 영국의 이익을 위협했고 모사데그가 공산주의자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불안정이 이란을 소련의 영향권으로 밀어넣을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웠습니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이란은 빠르게 현대화되었고 1960, 70년대에는 중동과 남아시아 대부분보다 사회적으로 더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정치적 방향에 불만을 가진 계층은 점점 더 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샤와 모사데그 모두를 반대하며 세속 민족주의를 거부하고 이슬람주의 이데올로기로 나라가 통치돼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계층은 시아파 학자이자 교사인 루홀라 호메이니가 이끌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종교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1922년경 그는 이란 시아파 학문의 중심지 곰시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슬람 이론, 철학, 율법, 윤리학을 공부하며 점차 엄격한 학자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1930년대 호메이니는 존경받는 종교교사가 되었고 고향 호메인에서 이름을 땄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수십 년간 주로 학문, 특히 이슬람 법과 철학 저술로 쌓였습니다. 그는 모하마드 레자샤에게 공개적으로 도전하면서 군주제의 서구 지향과 문화적 영향력을 비판했고 그때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강경한 메시지는 보수파와 불만층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1950년대에 호메이니는 아야톨라가 되었고 1960년대 초에는 대다 아야톨라가 되어 이란 시아파 계급의 최상위에 올랐습니다. 호메이니는 샤의 개혁에 반대하며 이란은 서구가 아니라 이슬람 율법으로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현대화로 소외된 종교 전통 집단에 큰 공감을 줬고 1979년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이란 여성들은 혁명의 배신을 국내에서 가장 즉각적으로 경험했고 법이 강제로 적용됐습니다. 시청자는 그 고통을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잔혹함은 외부에서 진정으로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1979년 3월 8일 샤몰락 몇 주 만에 수만 명 여성들이 호메이니 명령에 항의해 테헤란 거리에 나왔습니다. 히잡 강제 착용으로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원했던 자유가 아니었으나 그들은 무시당했다. 오늘날도 여자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법적 의무로 히잡을 써야 하며 대개 7살 학교 입학 시 강제로 적용됩니다. 이란에서 복장 규정 위반 여성은 도덕 경찰에 의해 괴롭힘, 벌금, 투옥, 태형, 폭력에 처해집니다. 이 여성들은 결혼 전까지 남성 보호자 제도의 통제를 받습니다. 여성들은 아버지나 남성 친척의 법적 권한 아래에 머물게 됩니다. 결혼하면 남편이 법적으로 아내를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란 민법 제1111 17조에 따라 남편은 아내의 취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소녀들은 사법부와 남성 동의 시 13세 이하에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수만 건의 아동 결혼과 15세 미만 소녀 출산이 발생하며 이는 체계적 학대의 명확한 증거입니다. 여성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법률 체계에서 판사직과 여러 공직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취업이 허용된 곳에서도 성차별은 합법적, 정상화되어 강제로 시행됩니다. 도덕적 질서가 제도적 억압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경제는 황폐해졌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이란인들이 나라를 탈출하려고 시도합니다. 남은 사람들은 주로 돈이나 교육이 없고 정권과 엘리트에게 억압받는 이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란인들은 종교 국가가 아닌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회를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인터넷이 거의 차단됐고 이란은 민간 항공기 영공도 폐쇄했지만 이번엔 사람들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전국의 거리에는 시위대가 가득합니다. 남성, 여성, 심지어 아이들까지 이슬람 정권에 맞서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시위로 시작된 일이 이제는 이란 혁명 이후 역사상 가장 위험한 순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수천 명이 감옥에 gat혀 있으며 그들의 운명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위로 수천 명이 사망했고 100명 이상 보안 요원과 최소 13명의 어린이가 포함됩니다. 18,400명 이상이 구금됐습니다. 투쟁은 피비릴 테지만 자유는 더욱 달콤할 것입니다.
이란인들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을지는 시간만이 알 수 있습니다.